내 아내 서연이 우리 결혼 생활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을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그녀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주방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막 퇴근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하루의 피로를 풀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어떤 예고도 충격을 완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고 냉정하게 던져진 한마디였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내가 처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라도 되는 양. 짜증 섞인 말투로 반복했다. 분노해야 했을까? 아니면 절망해야 했을까? 대신 나는 그녀의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이혼이라니. 우리가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 이유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아. 제대로 일하고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일을 안 한다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수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해 내 커리어를 쌓아왔다. 연봉 6억 원을 벌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만 꾸는 미래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서연, 그녀는 내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아주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저 되는 대로 살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주방조리대에 기댄 채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알았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놀란 기색이었다. 알았다고? 그래, 서연아.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막지 않을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불안감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내가 익숙해져 버린 그것만 하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잘 됐네요. 난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도 끝냈으니까 당신 이달 말까지 이 집에서 나가줘요. 내 집에서 나가라니. 이 여자의 배짱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었지만 나는 다투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것이다. 일단은 알았어. 나는 대답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폭발하거나 매달리거나 싸우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우리 침실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곱씹었다. 이건 단순히 이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권력 다툼이었다. 서연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고 나를 우리 관계의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만큼 나를 잘 알지 못했다. 그 후 며칠은 수동 공격적인 행동의 향연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내가 빨래를 개는 방식부터 저녁 시간을 보내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할 말이 많아졌다. 내 취미, 습관, 심지어 커피 내리는 방식까지 비난했다. 마치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김진우가 있었다. 내 소위 절친이라는 놈. 처음에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우가 그러는데, 또는 진우가 추천해줬는데, 하지만 곧 그가 그녀의 눈에 단순한 친구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녀와 대면하지 않았다. 아직 내 패를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내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눈치채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어리숙한 남편이라고 믿게 놔뒀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몇 가지 필수품을 여행 가방에 챙기고 있을 때 서연이 문틀에 기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지낼지는 정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나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서연아. 난 아주 잘 지낼 테니까. 그녀는 내 침착한 태도에 짜증이 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야 할 거야. 다음 주말에 진우랑 여기서 집들이 파티할 거거든. 그때까지 당신이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내 집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집들이 파티를? 그 대담함은 거의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걱정 마.
나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그 전에 훨씬 먼저 사라져 줄 테니. 그녀를 지나쳐 걸어갈 때 그녀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언뜻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내가 패배감에 젖어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방금 도화선에 불을 붙일 성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불길이 그녀와 진우, 둘 모두를 삼키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때때로 최고의 복수는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다. 인내다. 상대방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조용히 그들을 묻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도 좋다.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배신이란 교활한 것이다. 팡파르나 불꽃놀이와 함께 자신의 등장을 알리지 않는다. 아니, 그것은 평범한 대화와 무해한 몸짓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스며든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조금씩 갉아먹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연의 이혼 요구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내가 그녀와 진우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꾸준한 붕괴였다. 그래, 진우, 내 가장 친한 친구. 적어도 수년 동안 그 칭호를 가졌던 남자. 나는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뒤늦은 깨달음은 잔인한 동반자일 뿐이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서연은 평소보다 진우의 이름을 더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그러는데, 또는 진우가 추천해줬는데,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그는 우리 둘 모두에게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의 이름은 우리 대화에 더 자주, 그리고 내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어떤 온기를 담아 스며들었다. 첫 번째 진짜 위험 신호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왔다. 서연은 진우와의 점심 식사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두 뺨은 내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묻자 그녀는 그냥 진우가 한 말 때문에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라며 손을 내저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언제부터 내가 우리 결혼 생활에 외부인이 되어 안을 들여다보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 답은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카톡을 보내고는 재빨리 폰을 잠그는 그녀. 진우와 약속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더 차려입는 모습. 그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거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변명들. 예민하다는 말은 죄책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비난을 전가하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단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녀와 대면하지 않았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부인할 것이고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아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남편으로 보이도록 이야기를 왜곡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눈뜬 장님이라고 내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진짜 결정타는 진우가 초대도 없이 내 집에 나타났을 때였다. 나는 서연이 친절하게도 요구한 대로 내 인생을 여행 가방에 꾸려넣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늘 자신감 넘치는 진우의 미소와 마주쳤다. 그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아, 그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했다. 요즘 어때?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내 몸의 모든 인내심이 한계까지 팽팽해졌다. 무슨 일이야? 진우야? 나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태어나고 매력적인 척했다. 그냥 잘 지내나 보러 왔지. 서연이한테 네가 이사 간다고 들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하고. 내 인생으로 말 그대로 이사 들어오고 있는 남자에게서 도움을? 그 뻔뻔함은 거의 감탄스러울 지경이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다시 짐 싸는 일로 돌아갔다. 진우는 서성였다. 내가 곁눈질로 보니 그의 머릿속에서 잔꾀가 굴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단지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시하러, 자기 영역을 표시하러 온 것이었다. 있잖아. 그는 아마도 진심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했을 목소리 톤으로 말했다. 이게 너한테 힘든 일이란 거 알아.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잖아.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나는 그를 완전히 마주보며 되뇌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가 그가 내 눈을 마주치게 만들었다. 그래, 진우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그리고 가끔은 자기가 한 짓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처음으로 그는 흔들렸다.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흔들리더니
불확실함과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나는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여행 가방으로 몸을 돌려 사실상 그를 무시했다. 넌 항상 쿨한 녀석이었잖아. 민준아. 그는 어색하게 문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나쁜 감정은 없는 거지? 응?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강력한 것이다. 특히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반응을 원할 때 진우는 더 이상 말없이 떠났고 그의 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자 나는 나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을 되짚었다. 놓쳐버린 신호들, 거짓말, 배신. 나는 화를 낼 수도 있었고 그들 둘과 맞서 답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이미 나를 무관한 존재, 그들의 이야기 속 각주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어리숙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머릿속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으며 조심스럽게 나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영과 진우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석양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혹독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배신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그때가 바로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이것은 내가 완전히 이길 준비가 된 게임이었다. 이혼, 그토록 복잡한 이야기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단어다. 그것은 종결, 복잡한 이야기의 단순한 끝을 암시한다. 하지만 서영과 내가 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것이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승리의 축하 행진이었고 그녀가 생각하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축이었다. 그녀는 세련미를 물씬 풍기는 맞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 멀지 않은 곳에 진우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물론 그는 조정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감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단지 나와 이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마치 명예훈장처럼 과시하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거 질질 끌지 말자고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지는 것. 그 아이러니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낡아빠진 양탄자처럼 짓밟아버리고는 교체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럴 생각 없어. 나는 동요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맞추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원하는 조건을 나열했다. 그녀는 집 아파트, 가구 일부,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내 보잘것없는 저축의 일부를 원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싸우거나 어쩌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고 주저없이 각 서류에 서명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듯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이거 전부 다 괜찮다고요? 안 될 게 뭐 있어? 나는 가벼운 톤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냥 물건일 뿐이야, 서연아. 네가 가져. 순간 그녀의 표정에 의심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금세 거만한 미소로 그것을 덮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집은 애초에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된 월세집이었고 내가 몇 년 전 프리랜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몫 챙겨간다고 생각했던 저축은 내 자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돈은 그녀가 존재조차 모르는 투자 계좌들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나고 절차가 마무리되자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의자의 등을 기댔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집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요구한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가구, 장식품, 심지어 그녀가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 없는 비싼 주방 기구들까지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가치가 없었다. 그녀가 전리품을 갖도록 내버려 둬라. 물론 진우는 지체 없이 이사 들어왔다. 한 이웃이 그가 상자를 집 안으로 옮기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그 똑같은 거만한 미소를 얼굴에 띈 채였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완벽한 작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그들 너머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서연이 몰랐던 것은 내가 이혼 훨씬 전부터 그녀와 진우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인근 호텔에서의 잦은 점심 식사를 보여주는 GPS 기록까지. 나는 이혼 절차를 뒤엎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고? 법정에서 이 일을 질질 끄는 것은 그저 드라마를 연장시킬 뿐이었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과응보가 제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실현될 때 맨 앞줄에서 구경하고 싶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새로운 삶에 정착했다. 내 커리어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새로운 기회들이 쏟아지면서 수입은 더욱 늘어났다. 한편 서연과 진우는 자신들이 행복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동네방네 관계를 과시하느라 바빴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전화하지도 문자하지도 않았다. 나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나는 그것이 결국 그들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한 공동의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준아, 서연이가 집들이 파티하는 거 알아? 그녀랑 진우 진짜 제대로 시작하나 봐. 나는 속으로 낄낄 웃었다. 물론 그럴 것이다. 서연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성공의 환상 속에서 번성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짝이는 새 삶이 거짓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그 토대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 저녁 새 아파트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앉아있을 때 나는 평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진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결국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인 요리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서연과 진우가 그들의 불륜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주말 브런치, 낭만적인 휴가,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빛으로 가득한 완벽한 그림 같은 삶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균열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나는 조용히 있었다.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덤을 아주 잘 파고 있었다. 문제의 첫 징후는 공동의 지인들로부터 흘러나온 속삭임을 통해 왔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서연과 진우가 이미 그들의 새로운 꿈 같은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온갖 저녁 파티를 열면서 과시하려고 애쓰는데 듣자 하니 진우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공과금도 밀렸다더라. 나는 놀라지 않았다. 진우는 항상 노력 없이 라이프 스타일만 원하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그는 비싼 정장, 번쩍이는 차,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좋아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절제력이나 수입은 없었다. 서연은 재정적 안정을 버리고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를 택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커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월세집 벽을 뚫고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 월세집. 서연이 이혼 소송에서 차지했다고 그 토지로 거만해했던 그 집은 사라졌다. 그녀는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집을 팔아야만 했다. 어느 날 옛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 씨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웃음을 거의 참지 못하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서연이랑 진훈의 집에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월세가 밀렸대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오, 얼마나 밀렸는데요? 3달이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힘들어하는 게 다 보여요. 그야말로 시적인 정의였다. 그들이 배신 위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세운 삶이 그들 자신의 오만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이혼 후 내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회들로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나는 서연과 진우가 그들의 텅 빈 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데 나 자신을 쏟아부었다. 그러다 갑자기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친한 척하며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잘 지냈으면 좋겠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나는 잠시 메시지를 쳐다보며 답장을 할지 말지 고민했다.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난 아주 잘 지내, 서연아. 사업도 잘 되고. 넌 어때? 그녀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아, 알잖아. 진우랑 나는 잘 지내. 재정적으로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버티고 있다고? 그건 너무 관대한 표현이었다. 진짜 결정타는 일주일 후에 왔다. 내가 고객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지쳐 있었으며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몇 년 동안 그녀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무언가, 바로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는 망설이며 지갑끈을 만지작거렸다. 나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서 혹시 우리 만나서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만들어줄 생각은 없었다. 내가 좀 바빠서. 나는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밑에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정수였다. 서영과 진우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바꾼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대가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삶에 갇혀 허울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벽은 그들 주위로 좁혀오고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자초했고 나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다. 그들의 완벽한 작은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고 나는 아직 복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복수라는 것의 묘미는 항상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승리는 한마디도 할 필요 없는 승리다. 그저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게 내버려 두는 것. 내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영과 진우가 공들여 만든 환상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허울을 유지하느라 바쁜 동안 나는 번창하고 있었다. 내일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계약들은 줄줄이 성사되었고 내 연봉은 6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 나는 단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훨훨 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있었다. 내 성공을 과시할 필요는 없었다. 서연은 이미 나를 일하지 않는 남자로 치부해버렸고 나는 그녀가 그 오해를 계속 간직하게 두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그녀의 무지가 내게 이토록 완벽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굳이 바로잡아줄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나는 모든 관심을 내면으로 돌렸다. 나는 아파트를 도시 중심부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나의 새로운 삶을 반영하는 곳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스마트 기술, 그리고 숨막힐 듯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뷰. 그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지어진 집이었고 지난 집을 더럽혔던 쓰라림과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내 하루는 회의, 프로젝트, 그리고 나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기회들로 가득 찼다. 밤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나는 더 자주 외출하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삶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서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그녀와 진우의 최근 어려움에 대한 문자나 공동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듣곤 했다. 미납된 공과금, 다툼, 늘어나는 빚. 듣자 하니 그들은 월세집에서 저녁 파티를 열려다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중간에 전기가 끊기는 망신을 당했다고 했다. 민준아, 한 친구가 전화로 웃으며 말했다. 네가 봤어야 했는데 서연이 완전 창피해했어. 진우는 실수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지.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감이 나를 휩쓸게 내버려뒀다. 이것은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거나 그들의 실패를 들쑤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배신으로 저울을 기울였고 이제 삶이 그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커피숍에서 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한때 세련됐던 그의 모습은 더 단정치 못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보지 못해서 나는 그를 관찰할 시간이 잠시 있었다. 그는 노트북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구직 사이트로 보이는 것을 스크롤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다. 거만함도 허세도 없었다. 그저 당혹감에 희미한 기색만이 있었다. 민준아, 그가 어색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진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요즘 어때? 그는 망설였다.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좋아, 알잖아. 일 때문에 바쁘고 뭐 그렇고. 일이라.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잘 됐네.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응, 바쁘게 지내지. 너도 알잖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사이의 침묵이 길어지게 내버려뒀다. 그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다가 할 일이 있다며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만남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진우는 힘들어하고 있었고 서연의 완벽한 새 삶은 그녀가 바랐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서연의 메시지는 더 잦아졌다. 처음에는 모호했다. 그저 안부 확인이나 잘 지냈으면 좋겠어. 같은 것들이었지만 나는 그것들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그녀는 물을 떠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내가 답장한 몇 개는 짧고 정중했으며 그녀에게 아무런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가 더 직접적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던 거 알지만 지금 나한테 정말 친구가 필요해. 친구라니. 그 아이러니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나를 어제의 신문처럼 버렸지만 이제 그녀의 반짝이는 새 삶이 무너지자 구명주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했다. 그녀와 진우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동안 나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기회는 계속 찾아왔고 내 투자는 번창했으며 내 삶은 평화와 목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서연이나 진우와 맞설 필요가 없었다. 소리치거나 비난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그것이 나의 복수였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시당한 모든 메시지에서, 내 성공에 대한 모든 스쳐 지나가는 소문에서, 그리고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 나가는 동안 그들이 부서진 조각들을 줍기 위해 허둥대는 모든 마주침에서 그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지 안갚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조용히, 자신감 있게, 완전히. 서연과 진우의 몰락은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느리고 질척한 붕괴였다. 나는 멀리서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동의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소식을 듣고 가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면서 각각의 새로운 소식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고 물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연이 허울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한 화려한 저녁 식사 사진, 실제보다 훨씬 호화로워 보이는 휴가 사진,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삶의 스냅샷을 계속해서 올렸다. 하지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는 덜 잦아졌고 휴가는 사라졌으며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이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한때 완벽했던 머리와 디자이너 의류는 더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뀌고 있었다. 늘 화려했던 과시욕의 화신진우는 이제 한 번만 입었던 옷을 재활용하고 있었다. 소문이 직접적인 소식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공동의 친구가 소식을 전하며 내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거 들으면 좋아할 거야. 그녀는 웃음을 거의 참지 못하며 말했다. 서연이랑 진우 아주 큰 공경에 처했대. 듣자 하니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렸대. 나는 놀라면서도 충격받지는 않은 채 눈썹을 치켜 세웠다. 월세? 그 집 자기들 거 아니었어? 어림도 없지. 그녀가 말했다. 계속 월세로 살았던 거야. 곧 쫓겨날 지경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나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야말로 시적인 정이었다. 서연은 이혼 소송에서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친구는 진우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했지만 그가 허둥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불평했던 서연은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제 늘어나는 청구서와 수입 없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들의 완벽한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을 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 씨, 나 당신이랑 꼭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해. 나는 잠시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별로 좋지 않아. 진우랑 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그래서 혹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약간의 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나는 그 아이러니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떠났고 나를 조롱했으며 진우와의 새로운 관계를 과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내 도움을 원했다. 안타깝네. 나는 답장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믿어. 이번에는 그녀의 답장이 느렸다. 그리고 나는 화면 너머로 그녀의 좌절감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제발 딱 한 번만. 이걸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서연과 진우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다음 소식은 일주일 후에 왔다. 서연과 진우는 공식적으로 쫓겨났다. 그들의 변명에 질린 집주인이 강경한 마감 시한을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다. 민준아, 네가 이걸 봐야 하는데 같은 공동의 친구가 전화로 말했다. 그들이 행세하던 삶과는 정말 천지 차이야. 서연이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진우는 10년은 늙어 보여. 나는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몰락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서연은 안정과 지지의 삶을 현실을 견딜 수 없는 환상과 맞바꿨다. 그리고 진우는 그는 정확히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징후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왔다. 나는 식료품점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카트는 PB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얼어붙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나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패배한 듯 보였다. 이혼을 요구하고 불륜을 과시했던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잘 지내길 바라. 내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당신도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카트를 밀고 통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족감 그래. 하지만 동정심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만들려 했던 삶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삶이 이미 나를 대신해 그 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그날 가게를 걸어 나오면서 나는 때때로 인과응보에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가피했다. 서연과 진우 같은 사람들은 결과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성공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비난할 사람이나 자신들을 구제해 줄 사람을 찾아 분노를 터뜨린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고객과의 통화를 막 끝냈을 때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연이었다. 잠시 동안 그냥 울리게 내버려 둘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침착한 톤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다. 박민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 서연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녀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진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나는 그녀가 볼 수는 없었지만 눈썹을 치켜세웠다. 우리? 이 여자의 배짱이라니. 서연아, 우리는 없어.
그건 네가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민 날 끝났어. 진짜 용건이 뭐야?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힘들어요, 민준 씨.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쉽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어쩌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움, 거기 있었다. 그녀가 전화한 진짜 이유. 뭘 도와달라는 건데?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경제적으로요. 그녀는 억지 겸손이 가득한 톤으로 인정했다. 그냥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돈 좀 빌려주면.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아, 넌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날 떠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만든 엉망진창을 내가 치워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방어적인 태도가 스며들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진우랑 나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힘든 시기?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서연아, 넌 네 선택을 했어. 넌 진우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 날 떠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처리를 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녀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게 두지 않았다. 넌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잖아. 서연아. 나로부터 자유롭고 내 야망 부족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니 그 자유를 즐겨. 난 네 안전망이 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다음 만남은 전화가 아니었다. 직접 대면이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예고도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한때 세련됐던 외모는 훨씬 더 절박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민준 씨. 그녀는 내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 팔짱을 꼈다. 2분 줄게. 요점만 말해. 그녀는 자신과 진우에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단지 작은 부탁을 하는 것뿐이라는 식의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말을 끊었다. 넌 내 결정을 내렸어. 넌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며 진우를 위해 날 떠났지. 그거 지금 어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그녀의 표정에 뒤섞였다. 민준 씨,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난 당신이 이것보다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나은 사람? 나는 웃었다. 넌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잖아, 서연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네 완벽한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구걸하러 온 거야?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바로 그때 마치 우주가 요점을 강조하고 싶기라도 한 듯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따라온 게 틀림없었다. 그의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다. 그는 서연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단정치 못하고 스트레스에 찌들었으며 명백히 자신의 능력 밖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준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할까? 나는 일어서서 책상 주위를 걸어 그와 마주섰다. 남자 대 남자? 나는 되물었다. 네가 내 등 뒤에서 내 아내랑 자면서 나랑 얘기했던 그런 방식 말이야? 집어치워 진우야. 그는 움찔했지만 계속 밀어붙였다. 봐봐, 우리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서연이랑 나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혹시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조금만 빌려주면. 나는 다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기가 막히네. 넌 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구제해달라고? 그 배짱 하나는 인정해줄게.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손이 옆에서 주먹으로 말렸다. 그렇게 재수없게 굴 필요는 없잖아. 민준아.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진우야.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그 속에서 살아. 응.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요, 민준 씨. 우리 절박해요. 나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다. 절박함이 배신을 지우지는 않아. 서연아. 너희 둘 다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대화는 끝났어. 다른 말 없이 나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그들이 나가라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나는 어떤 종결감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조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들을 돕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당히 서서 내 가치를 알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부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배신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진우와 서연은 함께 뭉쳐서 자신들이 만든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관계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파열로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의 무게 아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시적이었다. 첫 징후는 항상 소식에 밝은 공동의 지인 유진에게서 왔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가십으로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다. 민준아, 너 이거 믿지 못할걸. 그녀가 시작했다. 이번엔 또 뭔데, 유진아. 나는 그녀의 극적인 톤에 이미 재미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진우가 말이지? 뭐라고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나 봐. 나는 진심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야. 그녀가 말했다. 듣자 하니 서연이가 그가 다른 여자랑 문자하는 걸 잡았대. 새로 구한 직장의 어떤 젊은 여자라는데 믿을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러니가 너무 짙어서 맛볼 수 있을 정도였다. 서연과 함께 나를 배신했던 남자 진우가 이제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그들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아버렸다. 그 여파는 신속했다. 항상 그렇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서연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쪽이 되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카페 한복판에서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장관을 이루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우와 맞섰다. 그가 그걸 무시하려고 했대. 유진은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하며 말을 이었다.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데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대. 그에게 커피를 던졌어. 나는 그 장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한때 더 나은 남자를 위해 나를 떠났다고 자랑했던 서연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라떼를 던지는 신세로 전락했다니 그것은 거의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우가 문자를 주고받던 여자는 그냥 우연한 바람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새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그녀는 서연이 아닌 모든 것이었다. 젊고 자유분방하며 정착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충동적인 바보인 진우는 그녀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물론 서연은 그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답을 요구했고 진우가 그가 만든 혼란을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우는 진우였고 이를 수습하는 것은 결코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서연 탓으로 돌리며 그녀가 너무 요구가 많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다툼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웃들은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전했고 한두 명 이상의 친구들은 서연이 대화 도중에 눈물을 터뜨리는 어색한 만남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진우는 집을 나갔고 서연을 그들의 초라한 아파트에 월세를 낼 방법도 없이 남겨두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다시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시작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우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고 내가 그를 믿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 그녀가 실컷 떠들게 내버려뒀다.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서연아.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춘 후 내가 말했다. 네가 선택한 거야. 넌 더 나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나 대신 진우를 선택했잖아. 그거 지금 어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나는 그녀가 전화기 저편에서 거칠게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 잔소리 필요 없어요, 민준 씨. 난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게 필요한 건 네 결정의 결과를 감수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얼첸. 그 후 그녀는 내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새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녀도 결국 그가 서연이 겪었던 것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직장이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연은 산산조각 난 삶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직업도 저축도 의지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끊임없는 드라마에 지쳐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친구들도 떠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우와 함께 그토록 힘들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삶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인과응보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었다. 서영과 진우 같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멸한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어떤 만족감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조종과 배신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갈기갈기 찢는 동안 나는 번창하고 있었다. 내 일은 번성했고 내 삶은 평화로웠으며 내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 척도로 볼 때 나는 이겼다. 배신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이 밑바닥을 쳤을 때의 재미있는 점은 자신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나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파멸로 위장한 새로운 출발. 서영과 진우는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웠지만 나는 이미 앞에 더 나은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나는 그들의 배신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단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파트를 도시 중심부에 세련된 펜트하우스로 업그레이드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미니멀리스트 가구,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매일 상기시켜주는 전망. 그것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내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이미 안정적이었던 내 커리어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끊임없는 비판과 진우의 뒤통수 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나는 새로운 집중력으로 내 일에 몰두했다. 고객들이 알아봤고 새로운 계약이 쏟아졌다. 내 연봉은 7억 원을 돌파하며 계속 상승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있었다. 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명성은 강연,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 제안으로 이어졌다. 모든 성공은 조용한 승리처럼 느껴졌고 내가 서연이 과소평가했던 그 남자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회적으로도 나는 재건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멀어졌던 옛 친구들이 다시 연락해 왔고 새로운 친구들이 내 삶에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행사에 참석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심지어 가끔은 재미를 위해 주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적인 것이었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수년 동안 나는 서연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녀의 불가능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그것을 되찾고 있었다.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공정한 사람, 배신과 남아있는 분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귀중했다. 내 상담사는 한번 이렇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책임이 없어요. 당신은 오직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만 책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창의적인 면이 있었다. 나는 항상 글쓰기와 사진에 손을 댔었지만 이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개인적인 일기이자 전문적인 통찰력을 담은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것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재건의 이야기, 고통을 발전으로 바꾸는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때때로 나는 서영과 진우에 대한 속삭임을 듣곤 했다. 그들의 끝없는 추락은 우리 옛 친구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고성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최신 소식은 항상 같았다. 더 많은 빚, 더 많은 드라마, 그리고 더 많은 후회. 민준아, 한 공동의 친구가 한 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네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한지 모르겠어.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정말 화가 났을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업보를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더 보탤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번창하는 동안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는 것은 단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복수를 줬거나 원한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잘 사는데 너무 바빴다. 그래도 성찰의 순간들은 있었다. 늦은 밤 내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생각하곤 했다. 배신, 상심, 분노. 그것을 지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존재조차 몰랐던 내 자신의 버전을 발견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신감 있는 버전. 물론 삶이 내게 도전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명확함과 회복력으로 각각의 도전에 맞섰다. 서영과 진우를 잃은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그들은 단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매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번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구축했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나를 흥분시키는 기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세상은 서영과 진우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밝고 더 크고 더 나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들과 함께했던 장은 닫혔다. 이건 이제 나의 이야기였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써 내려가고 있었다.